안녕하세요. 인생사연들 진행자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4월 23일 2부 사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곧 죽는데 내가 거길 왜 가? 네가 알아서 해. 친정어머니가 쓰러졌다고 병원에 실려갔다고 제발 같이 가달라고 했더니 남편한테서 돌아온 말이었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버스 뒷좌석에서 서연이가 깨지 않게 입을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이 남자는 제가 만삭이던 날에도 혼자 제사상을 차리게 하고 술 먹으러 나갔고 새벽에 양수가 터졌는데 코를 골며 뒤집어 자던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요, 날 밟고 가라는 한마디를 남기고 이불을 뒤집었었죠. 저는 12월 한겨울 새벽에 만삭의 배를 안고 혼자 택시를 잡으러 걸어 나갔습니다. 7년을 참았어요. 그런데 그날 제 안에서 무언가가 깨졌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이혼 서류를 올려놓았고 다이소에서 산 500원짜리 노트 한 권이 그 집안 전체를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집안에 동기운과 행운이 가득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은이라고 합니다. 올해 40이 됐어요. 결혼 전에는 동네 대형마트 계산대에서 일했죠. 바코드 찍고 거스름 돈 세고 하루에 수백 명 손님 물건값을 한 푼도 틀리지 않게 정산하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그때 몸에 밴 버릇이 있어요. 모든 숫자로 기록하는 겁니다. 그 버릇이 나중에 제 인생을 살릴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2007년 12월 23일이었어요. 출산 예정일 이틀 전이었습니다. 저는 시댁 거실 작은 방에 누워서 배를 쓸어내리고 있었어요. 뱃속 아기가 하루 종일 발로 차는 바람에 등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때 시어머니 최말순 씨가 부엌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은아, 내일 네 시아버지 기일인데 뭐하고 있어? 빨리 와서 제사 준비 시작해. 저는 만삭의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 위에 동태 2마리, 시래기 1봉지,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콩나물, 무가 마트 비닐째 쌓여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다 제 몫이었습니다. 큰 시누이 박정혜 씨는 허리 디스크가 도졌다고 못 온다 했고 작은 시누이 박미영 씨는 애가 장염이라 못 온다고 오전에 연락이 왔어요.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시아버지 영정 사진을 닦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며느리 하나는 부지런한 걸 들였어, 여보. 저것만 한 게 어디야.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합니까? 출산 예정일 이틀 앞인 만삭 며느리를 두고요. 남편 박종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종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기일이니까 내가 제수용 술이라도 사올게. 금방 갈게. 그 금방이 언제 왔는지 아십니까?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현관에 구두를 아무렇게나 벗어던지는 소리가 나더니 술 냄새가 복도까지 확 밀려왔어요. 저는 그 사이 8시간을 혼자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만삭의 배를 싱크대 모서리에 기대고 동태 비늘을 긁었어요. 전을 붙이다가 기름이 튀어서 손등에 빨간 물집이 잡혔고 시래기를 삶느라 솥뚜껑을 열 때마다 뜨거운 김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서 수시로 쪼그려 앉았는데 뱃속 아기가 발로 차는 게 점점 세졌어요. 새벽 1시에 제사가 끝났고 12인분 상차림 설거지까지 마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 방에 들어가면서 이 말만 했어요. 그릇 물기 잘 닦아놔. 물자국 남으면 다시 해야 해. 저는 작은 방에 기어 들어가서 겨우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새벽 4시쯤 허리 아래로 따뜻한 물이 흐르는 느낌이 왔어요. 양수가 터진 겁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시어머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양수가 터진 것 같아요.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도 제대로 안 뜨고 이불 속에서 말했습니다. 밤에 무슨 병원이야? 날 밟고 가. 종수를 깨우려고 흔들었습니다. 술에 취해서 꿈쩍도 안 했어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새벽 4시 반에 혼자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12월 한겨울이었어요. 경기도 외곽 빌라 앞 골목에는 택시가 다닐 리가 없었죠. 만삭의 배를 안고 대로변까지 10분을 걸었습니다. 택시 승강장에서 15분을 기다렸어요. 양수가 계속 흘러서 다리 사이가 축축했고 찬바람에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겨우 잡은 택시 뒷좌석에서 아기가 나올 것 같은 통증이 밀려왔어요. 택시기사 아저씨가 백미러로 저를 보더니 놀라서 속도를 올려주셨습니다. 아침 7시 3.2kg의 딸 서연이를 낳았습니다. 분만대 위에서 천장 형광등을 올려다보며 종수한테 전화했어요. 안 받았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순산했으면 됐지 뭘 또 난리야.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분 언제 오세요? 저는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입을 벌렸는데 목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오전 11시에 종수가 왔어요. 신생아실 유리창을 한번 들여다보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았네. 고생했어. 나 엄마가 제사 뒷정리 도와달래서 가봐야 해. 30분도 안 돼서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이틀 뒤에야 빈손으로 병원에 왔어요.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서연이를 한번 훑어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다음엔 아들 낳아야지. 미역국 한 그릇 끓여주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같은 병실 옆 침대 산모 곁에는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남편이 번갈아 와서 미역국을 데워주고 아기를 안아줬어요. 옆 침대 시어머니가 며느리 이마를 쓸어주는 걸 볼 때마다 저는 고개를 돌려 벽을 봤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가요? 아들을 못 낳은 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퇴원 날 병원 로비에 내려왔는데 마중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신생아 카시트도 없이 택시 뒷좌석에서 서연이를 가슴에 안고 시댁으로 돌아갔어요. 택시비 8,700원을 내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시댁 현관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쉬어. 그리고 내일부터 밥은 네가 해야 해. 나 무릎이 안 좋아서 부엌에 못 써. 작은 방에는 아기 이불 한 장 깔려 있지 않았어요. 제 이불 위에 서연이를 눕히고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종수는 퇴근 후 거실 TV 앞에 누워서 피곤해만 반복했고 서연이가 울어도 꿈쩍 안 했습니다. 그날 밤 새벽 3시 서연이에게 젖을 물리는데 창문 너머로 가로등 불빛이 들어왔어요. 이 집에서 나와 서연이를 반겨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통장에는 23만 원이 전부였고 갈 곳도 없었어요. 저는 서연이의 작은 손가락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잘 키울게. 그때는 그 말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출산 열흘 만에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정은아, 내 보약 다리는 건 네가 해야지. 새벽에 안 다려놓으면 약효가 떨어져. 한약방에서 지어온 녹용 달인물이었어요. 한 첩에 15만 원짜리를 시어머니 본인만 드셨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약탕기에 물 붓고 불 올리는 것부터 하루가 시작됐어요. 보약 다리고 서연이 분유 타고 시어머니 아침상 차리고 빨래 돌리고 저녁에 종수가 퇴근해서 밥상을 보면 젓가락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반찬이 왜 이것밖에 없어? 여러분, 그 소리가 나오면 서연이를 등에 업고 다시 부엌에 서야 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포대기로 묶어서 등에 지고
프라이팬을 잡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서연이가 등 뒤에서 칭얼거리면 프라이팬 기름이 손등에 튀어도 닦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이를 악물고 계란을 뒤집는 겁니다. 종수의 월급은 280만 원이었습니다. 시댁 동거니까 그 안에서 전부 해결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 시어머니 용돈이 매달 80만 원이었습니다. 어머니 용돈이요. 하면서 종수가 직접 봉투에 넣어드렸어요. 거기에 큰 시누이 박정희 씨가 시장에서 옷가게를 했는데 장사가 안 된다며 밀린 카드값을 달라고 했습니다. 한 번에 50만 원, 많을 때는 100만 원씩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집에 뭐가 남느냐? 80만 원에서 10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서 쌀 사고, 반찬거리 사고, 공과금 내고, 분유값 12만 원, 기저귀 한 팩에 2만 원인데 일주일에 2팩이면 한 달에 기저귀 값만 16만 원이었어요. 다 빼고 나면 제 손에 남는 돈이 한 달에 2만 원, 많아야 3만 원이었습니다. 서연이 옷을 한 번도 새로 사주지 못했어요. 인터넷 육아 카페에서 나눔받은 중고 내복을 빨아 입혔습니다. 보풀 일어난 분홍색 내복 위에 서연이를 눕힐 때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서연이가 100일 지나고 저는 시어머니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집 근처 마트에 계산원 자리가 났는데 나가서 일해도 될까요?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어요. 며느리가 밖에 나돌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 하겠냐? 남들이 우리 집안 살림 못하는 줄 알겠다. 종수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애 두고 밖에 나가면 그게 엄마냐? 진짜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제가 밖에 나가서 돈을 벌겠다는 건 기저귀 값이라도 보태겠다는 건데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저는 그날 이후로 바깥일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 못했습니다. 명절이 돌아오면 지옥이 열렸어요. 추석에는 전 6종류, 나물 5가지, 갈비찜, 잡채, 식혜까지 12인분 상차림을 혼자 했습니다. 큰 시누이랑 작은 시누이는 거실에 앉아서 아이들이랑 TV를 봤어요. 작은 시누이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죠. 옳게 음식 솜씨가 좋아서 다행이야. 우리가 하면 이 맛 안 나와. 3일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식사 시간에 상 나르고 국 데우느라 부엌이랑 거실을 오가다 보면 식구들이 다 먹고 일어난 뒤였어요. 저는 부엌에 서서 남은 반찬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식탁에 제자리가 놓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서연이 돌잔치를 앞두고 15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종수한테 말했더니 이러더라고요. 돌잔치를 뭘 그렇게 크게 해. 집에서 미역국이나 끓여. 결국 친정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김옥순 씨는 재래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혼자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한 달 매출에서 쪼개고 또 쪼갠 100만 원을 봉투에 넣어서 시내버스 2번 갈아타고 가져다 주셨어요. 돌잔치 당일 식당에서 시어머니가 친정어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찬 가게 한다더니 손녀 돌잔치에 이것밖에 못 해줘요? 친정어머니는 갈라진 손으로 무릎 위 핸드백을 꽉 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눈가에 물기가 맺히는 게 보였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를 버스 정류장까지 배웅하면서 엄마 미안해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제 등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네가 뭐가 미안하냐? 서연이 잘 키우면 돼. 결혼 2년 차부터 저는 다이소에서 500원짜리 노트를 하나 샀습니다. 거기에 시댁에 들어간 돈을 한 줄도 빠짐없이 적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 용돈 월 80만 원, 큰 시누이 카드값 대납, 명절 장보기비 회당 30만 원에서 45만 원, 작은 시누이 경조사비, 시어머니 보약 깐풍기 60만 원. 3년을 적었더니
금액이 약 3,200만 원이었습니다. 큰 시누이가 옷가게 적자를 메우겠다며 종수한테 300만 원을 또 빌려간 날, 저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시누이한테 빌려준 돈이 벌써 800만 원이 넘는데 언제 받을 수 있어요? 종수가 밥상을 밀쳤습니다. 찌개 그릇이 흔들려서 국물이 쏟아졌어요. 네가 뭘 벌어왔다고 내 돈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야. 서연이가 아빠 고함에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종수는 방문을 닫고 나가버렸어요. 그 무렵 작은 시누이 박미영 씨가 찾아왔습니다. 옳게 잠깐만 빌려줘. 다음 달에 바로 갚을게. 서연이 이름으로 들어놓은 어린이 적금이었어요. 월 10만 원씩 18개월 불입해서 약 180만 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옆에서 압박했어요. 가족끼리 그것도 못 빌려줘?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작은 시누이는 그 돈을 가져간 뒤로 한 번도 갚지 않았어요. 독촉하면 형편이 안 된다. 조금만 기다려만 반복했습니다. 결혼 5년 차 되던 2010년 초 설거지를 하다가 싱크대 위 작은 거울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결혼 전 55kg이던 몸무게가 47kg까지 빠져서 광대뼈가 툭 튀어나와 있었어요. 손은 기름하고 세제 때문에 갈라져서 밴드가 3개나 붙어 있었고요. 거실에서 서연이가 엄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면서 생각했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대로 살면 안 된다. 그런데 통장에는 23만 원뿐이었습니다. 이 집을 나서려면 돈이 있어야 했어요. 2010년 10월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시댁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물을 썰다가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친정어머니 반찬가게 옆 생선집 사장님이었어요. 정은 씨, 어머님이 갑자기 한쪽 팔을 못 쓰시면서 쓰러지셨어. 119 불렀으니까 빨리 와. 칼을 놓은 손이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서연이를 안고 현관으로 뛰쳐나가려는데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불러세웠어요. 어디가? 저녁 준비는? 어머니, 친정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가야 합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뜸을 들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정일에 매번 시댁 살림 빼먹으면 되겠냐? 저녁은 차려놓고 가. 여러분, 어머니가 쓰러졌다는데 저녁밥부터 차려놓고 가래요. 저는 가스 불위찌개 간만 맞춰놓고 서연이를 업고 나왔습니다. 시내버스를 타고 가면서 종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친정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다고요. 종수가 잠깐 조용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곧 죽는데 내가 거길 왜 가?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나한테 돈 얘기는 하지도 마. 전화기를 쥔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버스 뒷좌석에서 서연이가 깨지 않게 입을 틀어막고 울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장모가 쓰러졌다는데 곧 죽는데 왜 가냐고요. 7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무언가에 금이 갔습니다. 깊고 선명한 금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니 어머니는 이미 중환자실로 올라간 뒤였어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골든타임 안에 와서 피가 뭉친 걸 뚫는 시술은 성공했는데 왼쪽 몸에 마비가 남을 수 있다고요. 수술비하고 중환자실 입원비 합쳐서 당장 본인이 내야 할 돈이 2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이후에 재활병원으로 옮기면 입원비, 밥값, 간병비 합쳐서 한 달에 60만 원에서 70만 원이 든다고요. 통장에 23만 원이 전부인 사람한테 200만 원이라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우리 돈이 왜 내 친정에 가냐? 뚝 끊었습니다. 종수는 전화를 안 받았고요. 큰 시누이한테 걸었더니 나도 가게 적자인 거 알잖아라고 했어요.
작은 시누이는 읽고도 답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시댁 가족 단톡방을 봤더니 작은 시누이가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올케가 친정어머니 병원비 달라고 난리. 그 밑에 시어머니가 답글을 달았어요. 내가 뭘 했어. 친정이 저러니까 시집 와서도 저러지.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서러워서요. 저는 그 화면을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걸 남겨놔야 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중환자실 면회가 끝나고 복도 플라스틱 의자에 서연이를 무릎에 앉힌 채 앉아 있었어요. 아무 생각도 안 났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누군가 앉더니 김밥 도시락하고 보리차를 내밀었어요. 애기 엄마, 밥은 먹었어? 박순자 아주머니 55세였습니다. 같은 중환자실에 입원한 본인 시어머니를 간병하러 매일 오는 분이었어요. 제가 아무것도 못 먹고 있는 걸 눈치챈 거죠. 이거라도 먹어. 보호자가 쓰러지면 환자는 누가 봐. 김밥 한 줄을 받아들었는데 손가락에 힘이 없어서 단무지가 톡 빠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걸 줍는데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며칠간 병원을 오가면서 순자 아주머니랑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아주머니는 친정어머니 반찬가게가 있는 바로 그 재래시장에서 김밥집을 15년째 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10년 전에 보증을 잘못 써서 빚더미를 남기고 잠적했고 혼자서 아들 둘을 키웠다고요. 큰아들은 군대에 가 있고 작은아들은 고3이었습니다. 나도 내 나이 때 시어머니한테 온갖 구박 다 받으면서 이 악물고 김밥 말았어. 울기만 하면 아무것도 안 바뀌더라.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울기만 하면 아무것도 안 바뀐다. 맞는 말이었어요. 어머니 수술비 200만 원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병원 사회복지사분이 나라에서 긴급하게 의료비를 도와주는 제도가 있다고 알려줬어요. 신청서를 써서 냈더니 수술비 본인 부담 상당 부분을 깎아줬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돈은 친정어머니 반찬가게에 있던 업소용 냉장고랑 쇼케이스를 중고 장비업자한테 급히 팔아서 80만 원을 만들었고 제가 결혼 전부터 종수 몰래 넣어둔 우체국 적금 만기분 50만 원을 합쳐서 겨우 맞췄어요. 이 과정에서 시댁한테 받은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0원입니다. 종수는 어머니 병문안을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날 어머니가 마비된 왼손으로 제 손을 더듬더듬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은아, 내가 너한테 짐이 되는구나. 아니야 엄마, 짐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매달 60만 원에서 70만 원짜리 재활병원비를 어디서 마련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병실 바닥에 서연이가 앉아서 종이에 뭔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한테 이런 모습만 보여줄 수는 없었어요. 그날 저녁 병원 매점 앞에서 순자 아주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아주머니가 제 사정을 듣더니 한참을 생각하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 가게에 새벽에 김밥 많은 사람이 필요해. 아침 5시부터 9시까지 4시간만 나오면 돼. 하루에 3만 원 줄게. 할 수 있겠어? 3초도 안 걸렸습니다.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새벽 4시 반이었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어요. 아직 잠든 서연이를 이불째 안아서 시어머니 방 앞에 눕혔습니다. 메모지에 적어 붙였어요. 서연이 어린이집 차 올 때까지만 봐주세요. 아침 죽은 냄비에 데워놨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음날 아침에 투덜거렸습니다. 즉, 내가 왜 새벽부터 이 애를 봐야 해. 내가 내 하녀냐. 그래도 손녀만큼은 마냥 내치지 못했어요. 서연이가 할머니 하고 안기면 입은 삐죽거려도
결국 봐주셨습니다. 저는 시댁에서 걸어 10분 거리 버스 정류장까지 뛰어가서 첫 차를 탔어요. 시장에 5시 정각에 도착했습니다. 순자 아주머니 김밥집, 순자네 김밥 간판 밑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아주머니가 이미 밥을 안 치고 단무지를 써는 중이었습니다. 왔어? 손부터 씻어. 오늘부터 내가 하나하나 알려줄 테니까 잘 봐. 첫날부터 김밥 많은 속도, 밥량 조절, 단무지 써는 각도까지 꼼꼼하게 알려주셨어요. 저는 마트 계산대에서 물건 정리하고 시댁 부엌에서 7년 동안 칼질하고 전 부치고 나물 무친 손이 있었거든요. 3일 만에 김밥 한 줄을 45초 안에 말 수 있게 됐습니다. 아주머니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역시 고생한 사람 손이 빨라. 매일 새벽 5시부터 9시까지 4시간 김밥 80줄에서 100줄을 말았습니다. 하루 3만 원, 한 달 쉬는 날 없이 나가면 약 85만 원이 손에 들어왔어요. 이 돈을 어떻게 썼느냐? 칼같이 나눴습니다. 친정어머니 재활병원비 본인 부담금 월 60만 원을 최우선으로 넣었어요. 남는 20만 원에서 25만 원은 종수도 시어머니도 모르는 새마을 금고 통장에 넣었습니다. 김밥집 일이 끝나면 시댁에 돌아가기 전에 잠깐 병원에 들러서 어머니 재활 상태를 확인하고 오후에 서연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와서 저녁밥을 차렸어요. 하루 수면 시간은 4시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들통이 났어요. 작은 시누이 박미영 씨가 시어머니한테 전했습니다. 엄마, 올케가 시장에서 김밥집 알바를 한다더라. 아는 사람이 봤대. 시어머니가 그날 저녁 저를 거실에 불러 세웠습니다. 남편 월급 받는 며느리가 시장에서 김밥을 말아? 창피해서 동네를 못 다니겠다. 종수도 거들었어요. 엄마 말 안 들을 거면 나가. 저는 그때 처음으로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했습니다. 친정어머니 병원비를 제가 벌어야 합니다. 시댁에서 한 푼도 안 도와주시지 않았잖아요. 시어머니 입이 벌어졌다가 다쳤어요. 종수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 집에서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인 순간이었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는데 이상하게 후회는 안 됐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순자 아주머니가 김밥 말고 다른 것도 가르쳐 줬어요. 도시락 반찬이었습니다. 계란말이, 소시지 야채 볶음, 멸치 볶음, 어묵조림. 재료 원가가 얼마고 어디서 싸게 사는지, 한 끼 도시락 원가를 어떻게 맞추는지 하나하나 알려줬습니다. 나는 이 장사 15년 했어. 큰 돈은 못 벌어도 굶진 않아. 네가 나중에 조그만 자리 하나 얻어서 해봐. 공단 쪽은 점심 도시락 수요가 항상 있거든. 내 가게. 그 단어가 처음으로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남의 가게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된 가게요. 한편 시댁에서는 큰 시누이 박정혜 씨의 옷가게가 결국 문을 닫았어요. 임대료 3개월 밀린 게 600만 원, 거래처 외상이 400만 원, 보증금 2천만 원은 밀린 월세랑 상계되더 겨우 500만 원만 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종수한테 말했어요. 내 누나 전셋방이라도 구해줘야지. 500만 원만 보태줘라. 종수는 부부 통장에서 500만 원을 빼서 큰 시누이한테 건넸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종수한테 말했어요. 시댁에 보낸 돈이 5년 동안 4,800만 원이야. 시누이한테 빌려준 돈만 합해도 1,300만 원이 넘는데 한 푼도 안 돌아왔어. 종수가 밥상을 밀쳤습니다. 가족이 어려운데 못 본 척하냐? 너는 피도 눈물도 없냐? 내 친정어머니 병원비는 네가 벌어서 내잖아. 우리 집은 왜 안 되냐?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제 친정어머니 병원비는 시댁에서 단 1원도 안 보탠 거예요. 제가 새벽에 김밥 말아서 번 돈으로 낸 겁니다.
그런데 시댁에 빠져나간 돈은 종수 월급,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쓸 생활비에서 나간 거잖아요. 저는 이 말을 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5년 동안 배운 게 있어요. 말해봐야 바뀌는 게 없다는 거. 대신 그날 밤 서연이를 재우고 시어머니랑 종수가 잠든 걸 확인한 뒤에 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이혼 절차, 양육권, 재산 나누기를 검색했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번호를 수첩에 적었어요. 그리고 가계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정리했습니다. 시댁에 들어간 돈을 날짜별로, 금액별로 새 공책에 깨끗하게 옮겨 적었어요. 혹시 모르니까 가계부 원본은 친정어머니 재활병원 병상 옆 사물함에 넣어뒀습니다. 2011년 봄 김밥집에서 일한 지 6개월이 됐을 때 비밀 통장에 모인 돈은 약 100만 원이었어요. 매달 15만 원에서 20만 원씩 넣은 거죠. 친정어머니는 재활 끝에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을 수 있을 만큼 회복됐습니다. 퇴원을 앞두고 어머니가 말했어요. 정은아, 나 이제 혼자 밥 먹을 수 있어. 너는 내 인생 챙겨.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마비된 왼손은 힘이 없었지만 오른손이 제 손등을 꼭 쥐었어요. 엄마, 나 지금 돈 모으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그 무렵 순자 아주머니 김밥집에서 3칸 떨어진 곳에 8평짜리 분식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5만 원짜리 자리였어요. 아주머니가 귀띔해줬습니다. 정은아, 저 자리 네가 들어가면 딱인데. 건물주 아저씨한테 내가 얘기해볼까? 보증금을 계산해봤어요. 비밀 통장 100만 원, 친정어머니 반찬가게 보증금 중에 밀린 월세 빼고 돌아온 250만 원. 어머니가 퇴원하면서 이건 네가 써라 하며 건넨 노후 적금 해지금 300만 원. 합치면 650만 원이었습니다. 건물주한테 깎아달라고 하면 700만 원까지는 가능하다고 아주머니가 했어요. 50만 원이 모자랐습니다.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50만 원은 내가 빌려줄게. 나중에 갚아. 밤새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계산하고 또 계산했어요. 새벽에 결심했습니다. 해보자. 2012년 3월 시장 8평짜리 가게에 서연이네 도시락이라는 간판을 달았습니다. 간판이라고 하기도 민망했어요. 순자 아주머니 작은 아들이 컴퓨터로 디자인해서 출력소에서 뽑은 현수막이었습니다. 5만 원짜리요. 보증금 700만 원을 건물주한테 넣고 남은 돈으로 중고 업소용 밥솥 25만 원, 중고 가스레인지 18만 원, 중고 반찬 냉장고 35만 원, 김밥이랑 도시락 재료 천 매입비 40만 원을 마련했어요. 개업 첫날 손님은 딱 7명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댁에서 시장까지 첫차 버스를 타고 갔어요. 밥 짓고 김밥 속재료 준비하고 6시 반부터 출근하는 공단 노동자들한테 김밥 2,500원, 도시락 4,500원을 팔았습니다. 처음 2달은 하루 매출이 8만 원에서 12만 원이었어요. 재료비랑 월세 빼면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순자 아주머니가 자기 가게 단골 중에 공단 배달 루트를 알려줬고 공장 사무실에 도시락 전단지를 같이 돌려주셨어요. 그때부터 주문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니까 근처 소규모 공장 3곳에서 점심 도시락을 매일 시켜 먹기 시작했어요. 한 곳에서 15개, 다른 곳에서 10개, 또 다른 곳에서 8개. 매일 33개가 고정으로 나갔습니다. 재료비를 아끼려고 새벽 경매시장까지 직접 가서 채소를 떼왔어요. 사람을 쓸 돈이 없으니 전부 제 몸으로 소화했고요. 하루 매출이 25만 원에서 30만 원, 한 달이면 350만 원에서 400만 원이었습니다. 재료비가 매출의 40%,
월세 45만 원, 공과금 15만 원, 포장재비 빼면 순수익이 100만 원에서 120만 원이었어요. 큰 돈이 아니란 거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 이름으로 번 내 돈이었어요. 시어머니한테 허락받지 않아도 되는 돈, 종수한테 용도를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돈. 그 사실 하나가 세상을 바꿔놨습니다. 시댁 동거는 유지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한테 가게가 안정되면 시댁 생활비에도 보탤 수 있다고 말해서 겨우 묵인을 받은 거였죠. 새벽에 나가서 오전까지 장사하고 점심 장사가 끝나면 시댁으로 돌아가서 서연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오고 저녁밥을 차리는 이중생활이었습니다. 가게에서 번 돈 중 월 30만 원은 시댁 생활비에 보탰고 나머지는 비밀 통장에 넣었어요. 2012년 9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는데 종수가 퇴근하면서 대뜸 말했어요. 엄마가 큰 누나 원룸 보증금 300만 원 보태주래. 누나가 옷가게 폐업하고 나서 보증금도 날려서 갈 데가 없대. 국 끓이던 손을 멈췄습니다. 5년 동안 이 집에서 빠져나간 돈이 4,800만 원이에요. 시누이한테 빌려준 돈만 1,300만 원이 넘는데 한 푼도 안 돌아왔고요. 그런데 또 300만 원을 내놓으래요. 그 순간 전부 밀려왔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쓰러졌을 때 곧 죽는데 왜 가냐던 그 목소리. 분만실에서 혼자 천장을 보며 울던 새벽 7시. 돌잔치에서 친정어머니 면전에 이것밖에 못 해줘요? 하던 시어머니 얼굴. 저는 가스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 깊숙이 넣어둔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연계받은 법률 상담에서 미리 준비해둔 이혼 서류가 있었습니다. 가계부 사본, 시댁 송금 내역 5년치 정리본, 종수랑 시어머니의 막말을 날짜별로 적은 일기장 사본, 작은 시누이가 단톡방에 올케가 돈 달라고 난리라고 쓴 캡처 화면까지 전부 있었어요. 부엌 식탁 위에 하나하나 펼쳐놓았습니다. 가장 위에 이혼 서류를 올렸어요. 종수가 서류를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야 이게. 나 이혼할 거야. 더 이상 이 집에서 종처럼 살지 않을 거야. 종수 얼굴이 굳었어요. 바로 시어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큰 시누이 집에 가 있었는데 40분 만에 택시를 타고 달려왔어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가 감히 이 집안을 나가? 서연이는 우리 박 씨 집안 핏줄이야. 저는 식탁 위에 펼쳐진 5년치 기록을 가리켰습니다. 어머니, 전 이 집안 사람이었던 적이 없어요. 여기 적힌 숫자가 그 증거입니다. 시어머니가 가계부 정리본을 들여다봤어요. 매달 80만 원씩 60개월치 용돈, 큰 시누이 카드값 대납 누적 1,300만 원, 작은 시누이가 빌려간 서연이 적금 180만 원, 숫자가 줄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말을 잃었어요. 종수도 당황했습니다. 자기가 벌어온 돈이 어디로 얼마나 갔는지를 한 번도 계산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돈 문제는 법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미 법률 상담을 받았어요. 시어머니가 밤늦게까지 버텼습니다. 이혼하면 서연이는 두고 가. 양육권은 우리가 가져간다. 종수도 버텼어요. 이혼 안 해줄 거야. 꿈깨. 저는 서연이를 안고 그날 밤 시댁을 나왔습니다. 퇴원 후 시장 근처 월세 원룸에서 살고 있는 친정어머니 집으로 갔어요. 보증금 300만 원, 월세 25만 원짜리 12평 원룸이었습니다. 어머니, 나 서연이 셋이 이불을 깔고 나란히 누웠어요. 서연이가 불안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아빠는 바빠서 나중에 온대. 서연이는 제 눈치를 살피면서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친정어머니가 마비된 왼손으로 서연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서연이 할머니가 여기 있지. 어머니의 부자유스러운 손가락이 서연이 머리카락 사이를 천천히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반 친정어머니한테 서연이를 맡기고 시내버스 첫 차를 탔어요. 서연이네 도시락 가게 불을 켰습니다. 밥솥에 물을 넣고 쌀을 안치면서 머릿속으로 계산했어요. 가게 월 순수익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원룸 월세 25만 원, 어머니 재활치료, 외래비, 서연이 어린이집비, 식비. 빠듯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었어요. 지금 제 손으로 쌀을 씻고 밥을 짓는 이 부엌은 시댁 부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곳이었어요. 시댁을 나온 지 2주 뒤부터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시댁 근처 미용실, 슈퍼, 세탁소를 돌아다니면서 소문을 퍼뜨렸어요. 우리 며느리가 살림을 내팽개치고 가출했어. 바깥 남자가 있는 게 틀림없지. 그 소문이 제가 장사하는 시장까지 흘러들어왔습니다. 단골 공장 사무실 관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장님, 혹시 개인 사정으로 가게 접는 거 아니에요? 웃으면서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속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큰 시누이 박정혜 씨는 한술 더 떴습니다. 점심시간에 제 가게 앞까지 찾아왔어요. 손님들이 줄 서 있는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가게 우리 오빠 돈으로 차린 거 아니냐? 남의 돈으로 장사하면서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여러분, 점심시간 손님들이 다 보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에 도시락 주문 3건이 취소됐습니다. 한 건에 도시락 10개씩 하루 매출에서 13만 5천 원이 날아간 거예요. 옆 가게 순자 아주머니가 달려와서 말렸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가주세요. 큰 시누이가 아주머니한테 쏘아붙였어요. 당신이 뭔데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어. 1시간 가까이 가게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옆 가게 철물점 사장님이랑 떡볶이집 사장님 2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계셨어요. 저는 그 날짜랑 상황을 수첩에 적고 2분 연락처를 받아뒀습니다. 작은 시누이 박미영 씨는 더 교묘했어요. 서연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이 엄마가 가출해서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요. 선생님들이 좀 살펴봐 주세요. 담임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으시냐고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혼 절차 중이고 아이는 제가 잘 돌보고 있다고요. 그리고 작은 시누이가 뭐라고 전화했는지 담임한테 확인한 뒤에 전화 날짜랑 내용을 수첩에 적었습니다. 서연이가 달라졌어요. 44살밖에 안 된 아이가요. 어린이집에서 다른 아이가 서연이는 아빠가 없대라고 말한 뒤로 밤마다 울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미안하다고 하면 아빠 올까? 새벽에 이불에 실수를 하는 날이 늘었어요. 제가 4시 반에 가게 나가려고 하면 잠결에 깨서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엄마 가지 마. 그 작은 손을 떼어놓고 현관문을 닫을 때마다 복도에서 잠깐 멈춰서서 숨을 골라야 했어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시댁 식구들이 저한테 한 건 그렇다 치고 5살짜리 아이한테까지 이러는 게 맞습니까? 몸도 버텨주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김밥 말고 반찬 볶고 도시락 포장하고 그걸 몇 달을 쉬는 날 없이 했더니 오른손 손목에 염증이 왔어요. 손목을 꺾는 동작만 해도 뼈가 갈리는 것 같은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정형외과에서 2주는 손목을 쓰면 안 됩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가게 문을 닫을 수가 없잖아요. 손목 보호대를 감고 진통제 2알을 삼키고 김밥을 말았습니다. 그런데 통증 때문에 속도가 반으로 줄었어요. 한 줄 마는데 45초 걸리던 게 1분 반이 됐습니다.
하루 매출이 10만 원 아래로 떨어지는 날이 일주일째 이어졌어요. 돈이 안 돌았습니다. 가게 월세 45만 원, 원룸 월세 25만 원, 어머니 통원 재활치료비 월 30만 원, 서연이 어린이집비, 재료비. 한 달 최소 지출이 160만 원인데 수입이 80만 원 안팎으로 쪼그라든 거예요. 새벽에 가게에 불을 켜고 텅 빈 시장 골목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나? 시댁에서 조금만 더 참았어야 했나? 그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그때 옆 가게에서 셔터 올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순자 아주머니가 자기 가게 문을 열고 제 가게로 건너오더니 아무 말 없이 앞치마를 둘렀어요. 그리고 김밥을 말기 시작했습니다. 내 가게는 작은 아들이 방학이라 아침에 잠깐 맡길 수 있어. 내 손목 나을 때까지 새벽만 도와줄게. 나중에 네가 힘 생기면 그때 갚아.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서서 울었습니다. 울지 마. 김밥에 눈물 떨어지면 짜. 그 한마디에 코끝이 시큰했는데 웃음이 나왔어요. 울면서 웃었습니다. 그렇게 아주머니 도움으로 가게를 유지하는 동안이었어요. 저녁에 원룸에 들어갔더니 친정 어머니가 부엌에 서 계셨습니다. 지팡이를 옆에 세워두고 오른손에 칼을 쥐고 물을 썰고 있었어요. 마비된 왼손으로 물을 잡으려는데 자꾸 미끄러져서 도마 위에서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엄마 하지 마. 다쳐.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 내가 더 짐이 되는 거야. 이거라도 해야 내가 편해. 도마 위에 울퉁불퉁하게 썰린 무 조각들이 보였어요. 어떤 건 너무 크고 어떤 건 너무 작고 칼이 미끄러진 자국이 도마에 나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깨물었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서연이가 또 이불에 실수를 하고 잠결에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 5살짜리 입에서 나온 미안해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까? 젖은 이불을 걷어내는데 친정 어머니가 불을 켜고 나왔어요. 서연이를 이불째 안아 올렸습니다. 마비된 왼팔이 서연이를 제대로 감싸지 못해서 자꾸 흘러내렸어요. 그래도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오른팔이랑 왼팔을 번갈아 서연이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할머니도 어릴 때 그랬어. 그 장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무너지면 안 된다. 2주 뒤 손목 통증이 가라앉으면서 김밥 많은 속도가 돌아왔어요. 매출이 다시 하루 25만 원대를 회복하던 어느 아침 전화가 왔습니다. 1366에서 연계해준 법률상담센터의 상담사였어요. 정은 씨 소득 기준으로 법률구조공단 무료소송 지원 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니 신청해 보세요. 시댁을 나오기 전 소득이 거의 없던 시점에 1366을 통해 상담을 시작해뒀던 게 이렇게 이어진 거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가게 의자에 앉았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법률구조공단에 소송 서류를 접수하고 약 2달 뒤인 2012년 가을 첫 번째 조정기일이 잡혔습니다. 가정법원 조정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맞은편에 종수랑 종수 측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종수는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양 무릎을 떠는 게 보였습니다. 뒤쪽 방청석에는 시어머니랑 큰 시누이가 와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중얼거렸습니다. 전현이 우리 집안을 망쳤어. 제 옆에는 법률구조공단에서 배정받은 담당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30대 초반 여성 변호사였는데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정리해간 가계부랑 문자 캡처를 보고 이렇게 말했었죠. 증거 자료가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좋습니다. 이 가계부랑 캡처가 핵심이 될 겁니다. 종수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원고 이정은 씨가 가정을 내팽개치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갔습니다. 혼인관계를 깨뜨린 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원고가 운영하는 도시락 가게는 결혼 생활 중에 만든 재산이므로 나눠야 합니다. 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제 변호사가 준비한 자료를 조정위원한테 냈어요. 증거가 뭐였느냐?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첫째, 결혼 2년 차부터 적은 가계부 원본이랑 새 공책에 날짜별로 옮겨 적은 정리본이었습니다. 5년 동안 시댁에 들어간 돈 총 4,800만 원이 빠짐없이 적혀 있었어요. 둘째, 시댁 가족 단톡방 캡처 47건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정이 저러니까 시집 와서도 저러지라고 쓴 것, 작은 시누이가 올케가 돈 달라고 난리라고 올린 것, 전부 날짜 찍혀서 남아 있었어요. 셋째, 종수의 폭언이랑 시어머니의 막말을 날짜별로 적은 일기장이었습니다. 특히 친정어머니가 쓰러진 날 종수가 한 말, 어차피 곧 죽는데 내가 거길 왜 가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죠. 넷째, 출산 예정일 이틀 전에 만삭으로 혼자 제사를 준비하고 새벽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간 정황이었어요. 산부인과 출산 기록에 보호자란이 비어 있었고 입원 시각이랑 시아버지 기일 날짜를 대조하면 딱 맞았습니다. 다섯째, 큰 시누이가 가게 앞에서 행패를 부린 날 옆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철물점 사장님이랑 떡볶이집 사장님이 써준 사실확인서였습니다. 조정위원이 자료를 넘기면서 표정이 달라졌어요. 종수 측한테 합의를 권했습니다. 그런데 종수가 버텼어요. 이혼은 동의하더라도 양육권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방청석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서연이는 박씨 집안 핏줄이에요. 조정위원이 제지했어요. 1차 조정이 결렬됐고 한 달 뒤 2차 조정에서도 양육권 문제로 합의가 안 돼서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에서 조사관을 보냈어요. 양쪽 양육 환경을 조사하는 분이었습니다. 조사관이 서연이한테 물었어요. 아빠랑 평소에 뭐 했어? 서연이가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맨날 TV 봐요. 여러분, 그 조사 보고서가 법원에 올라갔어요. 종수가 서연이 어린이집 이름도 몰랐습니다. 담임 선생님 이름도 몰랐어요. 서연이가 좋아하는 반찬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반면에 저는 서연이가 태어난 날부터 5년 동안 모든 걸 해왔죠. 어린이집 출석부, 건강검진 기록, 예방접종 기록. 전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2013년 11월 판결이 나왔습니다. 양육권은 저한테 왔어요. 위자료는 1,500만 원이 나왔는데 종수가 한꺼번에 낼 형편이 안 돼서 매달 50만 원씩 나눠받기로 합의했습니다. 서연이네 도시락 가게는 제가 친정어머니 보증금 반환분이랑 개인 저축으로 연 거라서 시댁 재산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어요. 부부가 같이 모은 재산이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종수 통장에 120만 원, 적금 없음, 집 없음, 나눌 게 없었어요. 판결문을 받아들고 법원 계단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아무 생각 없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작은 시누이한테 빌려준 서연이 적금 180만 원은 제 변호사 조언대로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내용 증명이라는 게 뭐냐면 빌려간 돈 갚으라는 공식 편지예요. 이게 법원을 통해 가는 거라 무게가 다릅니다. 작은 시누이가 이걸 받고 시어머니한테 울면서 전화했더니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대요. 창피하니까 그냥 갚아라. 작은 시누이가 2달에 걸쳐서 180만 원을 제 통장에 넣었습니다. 5년 동안 빌려간 이자는 한 푼도 못 받았지만 돈이 돌아왔다는 사실 하나로 충분했어요. 이혼 뒤에 시댁 소식이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같은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시댁 동네 사는 사람을 통해 전해주셨어요. 시어머니가 종수한테 이렇게 말했다더라고요. 네가 며느리 하나 잡아두지 못해서 이 꼴이 됐다. 종수가 받아쳤대요. 엄마가 맨날 구박하니까 나간 거 아니냐? 큰 시누이는 옷가게 폐업하고 시어머니 집에 얹혀 살게 됐는데 시어머니랑 매일 부딪혔고요. 작은 시누이는 엄마 부양은 오빠랑 큰언니가 해야지. 나는 시집간 사람이라면서 발을 뺐습니다. 종수는 혼자 시댁에서 시어머니랑 큰 시누이랑 셋이 사는데 아무도 밥을 안 해주니까 야근하고 와서 라면을 끓여 먹었대요.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양쪽 이야기가 퍼지면서 종수 회사 동네 사는 동료한테까지 흘러들어갔고 만삭 아내 혼자 두고 술 먹으러 간 남편이라는 소문에 종수는 그의 연말 승진에서 탈락했습니다. 7년 동안 정은이라는 사람 하나가 그 집을 지탱하고 있었다는 거, 시댁 식구들이 그걸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판결문을 파일에 끼워 넣고 가계부 원본을 재활병원 사물함에서 집으로 가져온 날 밤이었습니다. 서연이가 잠든 옆에서 친정어머니가 물었어요. 정은아, 다 끝난 거냐? 응, 엄마, 끝났어. 어머니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생했다, 우리 딸. 그 네 글자가 위자료 1,500만 원보다 무거웠어요. 양육권 판결문보다 무거웠습니다. 저는 어머니 옆에 누워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7년 만에 처음으로 짊어진 짐을 내려놓은 사람의 울음이었습니다. 이혼 후 3년이 지난 2017년 봄이었습니다. 서연이네 도시락 가게는 8평에서 옆자리를 터서 12평이 됐어요. 옆 가게 할머니가 건강이 안 좋아서 문을 닫겠다고 했을 때 건물주한테 부탁해서 이어받았습니다. 단골 공장이 3곳에서 5곳으로 늘었고 하루 도시락 정기 주문만 55개였어요. 가게 방문 손님까지 합치면 하루 매출이 35만 원에서 40만 원, 한 달이면 9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었습니다. 오전에 파트타임 아주머니를 1명 고용했어요. 재료비, 인건비, 월세, 공과금 빼면 월 순수익이 200만 원에서 230만 원이었습니다. 재벌이 된 것도 아니고 대단한 사업가가 된 것도 아닙니다. 새벽마다 밥을 짓고 김밥을 마는 평범한 시장 장사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제 이름으로 세운 제 성이었습니다. 아무한테도 허락받지 않아도 되는, 아무한테도 빼앗기지 않는 제 자리요. 서연이는 49살 초등학교 3학년이 됐어요. 야뇨증은 이혼 확정되고 1년쯤 지나서 자연스럽게 멈췄습니다. 학교에서 반장 선거에 나가서 당선됐어요. 학부모 상담 갈 때마다 담임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반에서 다른 친구들을 잘 챙기고 밝아요. 그 말 들을 때마다 가게에서 김밥 10,000개를 마는 것보다 뿌듯했어요. 서연이가 가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커서 엄마 가게 이어받을 거야. 너는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웃으면서 대답했는데 코끝이 시큰했어요. 친정어머니 김옥순 씨는 78세가 되셨습니다. 재활 끝에 짧은 거리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을 만큼 회복되셨어요. 제가 가게에 나간 사이에 서연이를 학교에 보내고 빨래를 개고 저녁 반찬 밑손질을 해두셨습니다. 어머니 왼손은 여전히 자유롭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른손 하나로 감자 껍질 깎고 파 다듬는 솜씨가 점점 느셨습니다. 가게에서 돌아온 저녁이면 어머니가 물었어요. 오늘 도시락 많이 나갔냐? 그 한마디가요. 시댁에서 7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안부였습니다. 오늘 힘들었냐? 밥은 먹었냐? 그런 말 한마디를 7년 동안 못 들었어요. 어머니의 그 짧은 한마디가 하루의 피로를 녹였습니다. 순자 아주머니와는 나란히 시장에서 가게를 했어요. 아침마다 서로의 가게 앞을 빗자루로 쓸어줬습니다.
아주머니 큰아들은 제대하고 물류회사에 취직했고 작은 아들은 전문대 졸업 후 자동차 정비소에 들어갔어요. 아주머니는 명절이면 서연이한테 세뱃돈을 쥐어주셨습니다. 가게 닫은 저녁에 시장 입구 분식집에서 둘이 어묵탕에 소주 한 잔을 나눴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이었는데 그게 제 유일한 여가이자 가장 편한 시간이었습니다. 개업할 때 빌린 100만 원은 진작 갚았는데 아주머니가 손을 저으셨어요. 그게 돈이냐? 됐어. 위자료 월 50만 원은 처음 8개월은 제때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밀리기 시작했어요. 종수한테 연락하면 돌아오는 말은 한결같았습니다. 형편이 어렵다. 기다려. 실제로 종수는 이혼 후에 시어머니 부양비랑 자기 생활비에 치여서 월급이 빠듯했대요. 저는 밀린 위자료를 독촉하다가 어느 순간 그만뒀습니다. 그 돈 받으려고 매달 종수한테 전화하는 게 제 일상을 과거에 묶어두는 것 같았거든요. 실제로 받은 위자료 총액은 1,500만 원 중 680만 원이었습니다. 나머지 820만 원은 못 받았어요. 그런데 그 돈 없이도 서연이를 키울 수 있는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시댁 소식은 같은 시장 상인들을 통해 간간히 들려왔어요. 시어머니가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는데 간병해줄 사람이 없었대요. 큰 시누이한테 의지했더니 큰 시누이가 이렇게 말했다더라고요. 나도 일자리 구해야 하는데 엄마 간병까지 어떻게 해? 작은 시누이한테 떠넘기려 했더니 작은 시누이는 또 이랬대요. 나는 시집간 사람이야. 오빠랑 큰언니가 해. 셋이 전화할 때마다 싸웠고요. 종수는 야근하고 와서 시어머니 밥을 차리느라 주말에도 못 쉬었다더라고요. 7년 동안 정은이라는 사람 하나가 그 가족 전체를 떠받치고 있었다는 걸 시댁 식구들이 그제야 알게 된 겁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어요. 가게 쉬는 날이라 서연이랑 친정 어머니랑 셋이 집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낯익은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받았더니 한참 동안 아무 소리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은아. 제가 알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거침없고 날카롭던 그 목소리가 아니라 늙고 쪼그라든 노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때 내가 너한테 잘못했다. 서연이는 잘 있냐? 공원 벤치에 앉아서 전화기를 귀에 대고 한참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사과가 진심인지 외로워서인지 아들, 딸한테 실망해서 며느리가 그리운 건지 알 수 없었어요. 7년 동안 쌓인 게 전화 한 통에 녹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증오하는 것도 지쳤어요. 어머니, 저는 이미 원망 안 합니다. 다만 다시 돌아갈 마음은 없어요. 서연이는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요. 전화를 끊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이가 미끄럼틀에서 내려오면서 소리쳤어요. 엄마, 나 봤어? 친정어머니는 벤치 옆에서 지팡이를 짚고 서서 서연이를 바라보며 웃고 계셨습니다. 그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시댁 부엌 구석에서 남은 반찬으로 서서 밥 먹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분만실에서 혼자 천장을 보며 울던 새벽이 떠올랐어요. 병원 복도에서 서연이를 무릎에 앉히고 오열하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지금 이 공원에서 웃고 있는 서연이한테로 이어진 길이라면 후회할 건 없었어요. 다음 날 새벽 5시 서연이네 도시락 가게 셔터를 올리고 불을 켰습니다. 밥솥에 물 넣고 쌀을 안치는 동안 창밖으로 시장 골목에 아침 해가 비치기 시작했어요. 옆 가게 순자 아주머니도 셔터를 올리면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은아, 왔어? 오늘도 힘내자. 앞치마를 묶고 도마 앞에 섰습니다. 오이를 집어들고 칼을 잡았어요. 이 작은 가게의 이 도마 앞이 제가 스스로 선택한 자리입니다.
이 새벽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저만의 새벽이에요. 매일 아침 가게에 불을 켤 때마다 그걸 새삼 느낍니다. 여러분, 오늘 정은 씨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정은 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자꾸 한 장면에 멈추게 되더라고요. 새벽 4시 반 만삭의 배를 안고 대로변까지 혼자 걸어나가던 그 장면이요. 택시 한 대 안 잡히는 12월 한겨울에 옆에 사람 하나 없이요. 그런데 이분이 결국 해낸 건 대단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시장 8평짜리 가게에서 김밥을 말고 도시락을 싸는 아주 평범한 하루를 되찾은 거였어요. 다만 그 하루가 누군가한테 끌려가는 하루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하루였다는 게 달랐죠. 이 사연을 읽으면서 한 가지 마음에 남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다이소 500원짜리 노트 한 권이었습니다. 정은 씨는 그 노트에 날짜를 적고 금액을 적고 있었던 말을 적었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게 7년 뒤에 법정에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참는 게 미덕이라고들 하죠. 그런데 정은 씨를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진짜 미덕은 참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거더라고요.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불씨 하나라도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새벽도 여러분의 것이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오늘의 2부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준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